네, 오후 2시 오늘의 핫 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자, 먼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어제 미국에서 돌아와 곧장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경 시의원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공천 헌금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돌려받은 1억 원은 공천 대가로 준 거 맞나요?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저도 지나갈게요.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같이. 강선우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그래요? 미국에 있는 거 정산하러 하던가요? 네, 김경 시의원 당초 오늘 새벽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CES에도 가고 유명 한식당에도 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왜 귀국 일정을 당겼을까요? 일단 굉장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시간을 좀 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나라가 이거 엄청 시끄러운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가 먼저지 사실은 CES 간다랄지 뭐 조카를 만나랄지 아들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고발 조치가 된 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갔다 볼 수 있고 아마 이제 오늘 원래는 이제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이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자술서를 냈습니다. 네. 내고 나서 갑자기 이제 어젯밤에 귀국을 했는데 이제 저거 자체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오늘은 평일이고 어제는 일요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심야에 갑자기 기습 귀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언론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많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젯밤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 보도를 오늘 다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랄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을 좀 선택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올 것 같이 해놓고 어젯밤 늦게 갑자기 기습으로 귀국하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자체를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떤 플랜을 좀 짜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일정을 이렇게 앞당겼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경찰이 어제 오후 11시 10분부터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2시 45분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김 시의원을 조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했을까요? 결국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김경 시의원 측에서 1억 원을 전달했는가 그리고 돌려받았는가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전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한 시점, 전달한 방식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이 매개자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했는가 당연히 이런 부분들부터 확인해 볼 것 같고요. 지금 반환을 받았다라고 결국 양측의 입장이 맞아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반환받았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대가성을 띄었느냐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어서 당시에 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된 전후 사정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쳤는지 대가성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으리라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경찰이 조사하려고 했는데 자, 김 시의원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해서 준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3시간 30분 조사했다고 하니까 예. 사실 이제 조사 양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사실은 김경 시의원이 이제 어젯밤 들었잖아요. 예. 근데 들어오고 나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압수수색 한 걸 사실은 분석해야 하거든요. 근데 분석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조사를 할 때는 미리 이제 압수수색 같은 거 다 한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서 그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들어올 때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리 김경 시의원이 오늘 들어오기로 했다고 한다면 미리 압수수색을 다 했어야죠. 그리고 관련자도 다 조사를 끝내야죠. 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이 김경 시의원이니까. 그런데 굉장히 압수수색 시점도 굉장히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 3시간 30분 조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떠한 시선에 의식한 조사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뭐 여유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29일 날, 지난달 29일 날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늘 12일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제 사무국장 정도 하나 조사하고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일 이제 수사의 ABC 중에 하나, 특히 이제 정치자금이랄지 뇌물죄와 관련된 것들은 당사자들이 다 부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피의자랄지 참고인의 진술에 의거해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건 물적 증거, 그중에서 특히 이제 디지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전자 증거. 그러면 휴대폰이랄지 PC랄지 이게 사실은 고발과 동시에 또는 고발 이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지금 10일이나 지났잖아요. 휴대폰 지금 다 바꾼 걸로 알고 있고 뭐 텔레그램이랄지 뭐 카톡 다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그런 정황이 다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부르겠지만 예. 과연 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너무 증거가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사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얼마 정도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영장 청구 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어떤 그 일부분의 증거 인멸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앞서 그 어떤 내가 돈을 줬다 받았다라는 자술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단 말이죠. 좀 이렇게 양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초에는 돈을 준 적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술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단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린 다음에 사실은 돈을 줬다,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렇게 금전을 어떤 대가를 띈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금전을 주고받을 때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계좌 이체를 할 일도 만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이런 금전을 주고받지 않아서 보통의 경우라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윤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김병기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그 녹취가 등장을 하면서요.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비교적 좀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그것도 물증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진술과 관련해서 받지 않았다라는 조금만 더 수사를 하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을 한다면 오히려 곧바로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만 높인다라는 판단도 섰을 것이고 예. 최종적으로 이 수사기관의 협조적이지 못했던 태도, 증거인멸 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인의 어떤 판단 하에 그리고 본인 역시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진술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시기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 출국을 해버린 부분은 분명히 좀 비난을 받을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 반복해서 텔레그램이라는 보안성이 매우 강화되어 있는 그런 메신저를 탈퇴했다 가입을 반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을 한 바는 없는지 수사기관에서 좀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유의미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1억 원의 행방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관했다라는 전 보좌관은 돈을 받은 적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 김경시 의원도 이제 돈을 준 건 맞다, 예. 돌려받았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좌관도 돈인지는 모르지만 쇼핑백을 받았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다. 이제 이런 식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이고요. 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강선우 의원하고 이제 김병기 의원으로 나눈 그 녹취록이거든요. 근데 녹취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한테 왜 돈을 돌려주는 게 맞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까지는 돈을 안 돌려준 거죠. 네. 사무국장이 됐건 강선우 의원이 이걸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이 단수공천 됐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돌려줬기 때문에 단수공천이 된 게 아니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강선우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라는 날 와요.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돈을 받았다고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보면 강선우 의원이 돈을 직접 받은 게 맞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합리적 의심할 수 있고 나중에 마지막 나온 얘기가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돈을 받지 않고 바로 돌렸다면 왜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녹취록 자체에 보면 강선우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고 아니면 돈 받은 사실을 알고 있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즉시 안 돌려줬고 또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러면 자기가 떳떳하게 돈을 돌려줬다고 하면 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녹취록 자체에 나온 내용대로
근데 경찰이 어떻게 밝혀내가 중요해요. 근데 녹취록은 그렇게 나왔는데 또 다른 사실로 정리가 돼버리면 그건 수사를 잘못했고 능력이 없고 전문적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지켜는 봐야 하는데 너무나 이 늦장 수사를 하고 뭐 조사도 늦어지고 압수수색 늦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1억 원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이렇게 조사를 하면 그 행방을 좀 서둘러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늑장 수사 논란도 있는데 반대로 빨리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왜 출국 금지 미리 하지 않았냐. 어떻게 이렇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으로 버젓이 출국을 했고 그걸 또 뒤늦게 이미 미국에 있다는 걸 알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제 경찰도 이에 대한 입장을 좀 간략하게나마 밝혔습니다. 고발이 들어간 건 이제 고발이 된 다음에 배당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31일 출국을 해버려서 실제로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배당을 받기 전에 이미 출국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늑장 대응을 한 거다라고는 엄밀히 말하면 볼 수 없었다. 배당을 한 다음에야 이 사람이 지금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상황이 좀 불가피하고 다른 사안들보다 오히려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단행이 되었지만 과연 유의미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또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속도감 있게 그리고 물증을 확보하느냐 앞으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일단 고발장은 지난 날 29일에 접수됐잖아요. 자, 그 이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발이 될 가능성은 거의 100%예요. 그러면 고발이 될 걸 전제로 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사실은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럼 고발장이 접수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압수수색이 제일 중요하고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2일 날 고발장이 접수했다고 한다면 그건 배당 전이든 어쩌든 간에 일단 경찰 자체에서 다 인지하고 있던 내용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럼 출국 금지 먼저 해야 하는 거죠. 자, 압수수색은 배당이 되고 난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뭐 배당이 되고 절차가 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랬다. 이 변명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반 사건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일반 사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별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일반 사건이라고 하면 경찰이 말이 맞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 다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김경시 의원인데 더군다나 강선 의원도 마찬가지죠. 출국 금지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변명 자체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나온 거는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녹취록 그리고 주고받은 거 맞다라는 양쪽의 진술 이 정도이고 그 밖에 나오는 뭐 추가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정치자금 뇌물 수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금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1억을 줬다고 지금 김경시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1억을 받은 건 맞죠. 그러면 돌려준 시점이 어디냐, 언제냐 문제예요. 자 줬는데 거부를 하고 그냥 돌려줘 버렸다. 만약에 즉석에서 아마 그런 걸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사실은 사무국장이 됐건 강선 의원이 됐건 간에 죄가 안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다음에 사실은 돈 준 김경시 의원은 정치자금을 안 준 게 되거든요.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도 뭐 법적인 거 한번 따져봐야지만 아마 미수가 되는 건데 정치자금 미수 규정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돌려줬는데 바로 즉각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처벌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녹취록과 이것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1억 원을 줬겠어요? 그건 공청문을 앞두고 준 거잖아요. 또 결과론지를 보면 공천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컷오프 대상이 돼야 하는데 컷오프 대상이 돼서 선거에 출마 못할 사람이 오히려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1억 원 자체가 이제 어떻게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본인들의 어떤 처벌과 관련된 부분, 특히 저게 인정이 되면 뭐 김경시 의원도 마찬가지고 강선 의원도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죄가 안 되는 방향으로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경찰의 어떤 수사 능력, 의지
이것이 결과를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지난 9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결국에는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변론이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준비된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김용현 피고인 쪽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겹치는 부분을 좀 쫙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대통령과 장관님과 그리고 이 사건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 예. 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변호사님 말씀에 토 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쁘셨으면 100% 제 잘못입니다.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강력하게 그리고 전위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앞에서 끌고 나가라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에서 끌고 나가서 큰 방향과 그 범위를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변호인분들 또 하고 마지막에 윤 대통령이 하시면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포괄하고 또 빠진 것들을 망라해서 하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네, 영상을 보시면 이제 끝에 김용현 전 변호사 측의 이하상 변호사가 작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의도를 한 대로 흘러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서증조사만 8시간을 넘게 사용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실무상 이런 일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절차를 8시간 정도 진행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앞선 이 유튜브 출연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 이것이 예견된 작전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서 실행한 것이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공판은 어차피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일종의 시간 끌기 작전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이 정말 의구심으로 남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공판이 이렇게 하루에 다 끝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게 되는 이 상황 역시도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내일은 종료가 가능한 것인지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 녹취를 들으셨습니다만 지기현 재판장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에게 좀 겹치는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쪽에서 중요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니까 100% 제 잘못입니다라고 몇 번 거듭해서 또 자세를 낮추거든요. 이런 어떤 소송 지휘 능력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기현 부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욕을 얻어먹지 않고 소송을 좀 원만하게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게 이제 정도를 지나쳤을 때, 선을 넘었을 때는 과감하게 제안을 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까지 김용현 변호사랄지 윤 전 대통령 변호사들의 특징을 보면 변호사로서 사실은 상식적인 선을 넘는 행위를 이제까지 쭉 해왔어요. 변론 활동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법정을 좀 약간 난장판 만드는 희화하는 그런 행태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저건 다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좋은 게 아니고 이건 소송지휘권 행사에 제한을 해야죠. 자, 예를 들면 어제 결심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김용현 측 변호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전에부터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 많이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거야. 자, 변론을 얼마 동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미리 얘기하겠죠. 저는 작전 세울 수도 없어요. 뭐 2시간 하겠다, 3시간 하겠다. 아니 변론 어떻게 2시간, 3시간 합니까? 포인트를 얘기하고 서면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30분 주겠습니다. 1시간 주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한하겠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난주에 구형 다 끝나겠죠. 예. 지금 13일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지금 뭐 8시간 뭐 그런 얘기, 6시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변호인들 모두 나와서 변론을 합니까? 대표 변호사 1명 정도 아니면 2명 정도 변론을 하되 시간은 30분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미리 딱 이걸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소송지휘를 해야 하는데 이걸 마음대로 뭐 어떻게 보면 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차원에서 저건 방어권 보장이 아니고 방어권 남용이죠. 그리고 법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법정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난장판을 저는 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제 소송지휘권을 엄격히 행사를 해서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제 변호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해야죠. 내일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뭐 서증 조사하고 그다음에 앞서 뭐 구형도 있고 그다음에 최후 진술 절차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 과정이 또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내일 재판이 안 끝날 수도 있습니까 또? 뭐 물리적으로 가능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시험 시간 1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간 10시간 준다고 해서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변론이라던가 이 재판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해서 꼭 방어권 행사에 이로운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압축해서 핵심만 적당한 그 논거를 들어서 핵심을 공략해서 설명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증 조사에만 한 6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고 내일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뭐 최후 변론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 진술 같은 부분까지 한다면 뭐 8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예측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 역시도 이 검찰의 특검의 구형량을 듣기까지는 매우 늦은 밤까지 가야 될 것이다. 정말로 끝까지 못한다면 또 기일이 지정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이 행사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의 구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무기징역 구형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이제 지기현 부장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뭐 선고형도 제가 볼 때는 한 무기징역형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된 재판 말고도 지금 체포방일죄랄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매직이랄지 뭐 죄가 굉장히 많아요. 직권남용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리 형량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무기징역을 받으면 형이 추가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아마 1심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마 내란 재판부에서 이제 항소심부터 맡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판부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이제 병합해서 재판받으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만약에 1심에서 무기징역 받으면 무기징역 선고형 하나만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보다는 더 이제 사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 거의 폐지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형법에만 규정돼 있지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무기징역을 특검에서 구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부터 오늘 16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갑질 의혹 등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최근 연예기자 출신의 한 유튜버는 박 씨와 전 매니저가 지난달 8일 새벽 1시 40분쯤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날은 두 사람이 박나래 씨 자택에서 만났다고 밝힌 날인데요. 시간상 만나기 바로 전의 통화로 보입니다. 녹취에 따르면 전 매니저는 박 씨에게 왜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면서 오열을 하고요. 박나래 씨 역시 이를 달래다가 함께 우는 음성이 들립니다. 전 매니저는 언니는 내 사랑이다, 밥은 먹었느냐 등 애정을 표현하는가 하면 박나래 씨의 반려견과 어머니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통화 뒤에 박 씨의 집에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날을 기억하는 두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나래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전 매니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나서 합의하고 싶다고 해서 새벽 3시쯤 자택을 찾아갔는데 합의와 사과는 전혀 없었고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녹취가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박나래가 억울했을 것 같다라는 의견과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해당 녹취록을 좀 들어보면 둘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고 애정도 좀 많았던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간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전 매니저의 주장과는 좀 다른 정황이 나온 거 아니냐,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뭐 볼 때는 뭐 그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저 씨에서 이제 감정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서운한 게 있고 또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나래 측에서 거의 뭐 합의하자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뭐 상당히 이제는 있던 감정이랄지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표현할 가능성이 크다. 예. 왜냐하면 이러면 합의하고 좋게 끝나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감정상할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같이 만났는데 뭐 합의랄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오히려 뭐 노래방 가자고 하고 술 먹자고 하죠. 그런 얘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녹취록만 가지고 저 매니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돈을 노리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분석을 해보면 맞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뭐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쌓였던 감정 그런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건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박나래 씨 측에서 만나고 나서 오해와 그런 걸 다 풀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언론 보도에는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그대로 계속 다른 폭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거 하나 가지고 매니저 측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너무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도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퇴사 이후에 뭐 현재까지의 좀 상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다 이거를 좀 뭐 뚜렷하게 만들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 사안 계속해서 양측의 폭로전을 요구하면서요. 계속해서 의혹들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박나래 씨가 오히려 좀 억울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 매니저가 박나래 씨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좀 애정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박나래 씨가 이야기했던 바가 맞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전 매니저들이 곧바로 또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금 공개된 그 통화가 박나래 씨가 먼저 전화를 건 거였으며 저 이후에 이 전후 상계에서의 내용을 보자면은 지금 박나래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갈등이 해결되거나 봉합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만남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박나래 씨는 본인 이야기만 하고 끝이 났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 요구하지 못했다라는 또 입장문을 다시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 대화 역시도 좀 앞뒤가 잘려있는 이제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를 저 대화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예.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은 양측이 분명히 좋을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오랜 기간 있었지만 이후에 뭐 정산 문제라던가 여러 부분 때문에 갈등을 보게 되었고 현재 역시도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고 해서 진행 중인 수사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적어도 좋은 관계가 있었더니만큼 수사 과정에서라도 양측이 좀 갈등의 접점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네, 두 분의 비슷한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상황을 잠깐 볼까 하는데요. 극심한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 주민들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0명 넘게 숨졌을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성난 주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채 박수를 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독재자는 물러나라고 외치는가 하면 곳곳에 불길이 치솟고 차량도 화염에 휩싸여 있는 모습인데요. 차량과 시위대가 뒤엉켜서 어디가 도로인지 인도인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바닥 곳곳에 검은색 큰 가방들이 보이는데요. 정부의 실탄 사격에 사망한 시위대의 시신입니다. 2주 넘게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에 정부가 무력으로 강경 대응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는 추정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폭동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이란을 도울 준비가 됐다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란 시위의 도화선 바로 치솟는 물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일단 이란은 이제 신정 체제죠. 예. 그러니까 정치 어떻게 보면 종교가 이제 정치를 지배하는 특히 이제 하메네이라는 그런 아주 정치 종교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난인 것 같습니다. 일부는 뭐 42%, 72% 어떤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뭐 44배 정도의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제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 워낙 이제 인터넷이랄지 이제 통신을 이란 정부에서 이걸 다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유혈 사태의 피해자인지 희생자인지 그것들은 정확하게 대응하기 어려운데 인권단체에서 나온 그러한 보도를 보면 뭐 500명 이상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테헤란의 이제 병원에는 시신이 넘치고 있고 또 이란의 어떤 전국에 있는 뭐 중소도시 병원에 있어서도 시신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어떤 자유와 인권을 이란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했죠. 더군다나 약간 극단적 이슬람주의 같은 것을 굉장히 기치를 내걸고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권 침해가 많이 이루어졌고 저 지금 시위 때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이슬람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메네이를 쫓아내야 한다, 축출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언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 신정 체제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폭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통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통제 불능으로 가는 상태인데 과연 이제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그 개입 여부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좀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뭐 외신 소식을 들어보면 2,000명 이상이 숨졌을 수도 있다 이런 끔찍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의 뭐 미국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